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도 황사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고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긴 하지만 그동안 축적된 미세먼지가 많아서 호흡기 질환 환자나 노약자는 밖에 오랜 시간 머무는 건 피하셔야겠습니다. 외출할 때는 황사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전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가족이 서울 내곡동 토지 보상금 36억 원 외에 주택 용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후보 측은 처남이 받아 본인과 아내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규정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오늘 밤 예정된 2차 토론회에서도 오 후보 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 지역의 모든 토지 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여 탈세 의심 사례는 곧바로 세무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도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중대부패범죄로 간주해 전원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의 투기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입법을 서둘러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개신교단체가 부활절 당일인 다음 달 4일 부활절 합동 예배를 전체 좌석의 10%만 참석한 가운데 거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부활절 행사가 자칫 코로나 감염에 고리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 검찰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투기 공직자를 모두 구속 조치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내일 화상으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정부가 어제 부동산 투기 총력 대응 방침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대검찰청이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군요. 네, 먼저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서너 명, 수사관 6명에서 8명 이상 규모로 편성해 대응력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이어 투기 공직자는 모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도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검은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투기 범행은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 반복적 투기 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최근 5년 동안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다시 점검하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 분석해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땐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투기로 인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경찰 송치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검사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사정보 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서 첩보를 수집해 검사 직접 수사를 지원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내일 오전 10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여는데요. 투기범행 근절을 위한 검찰의 역할과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검찰에 이어서 국세청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지역 내의 모든 토지 거래에 대해서 탈세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탈세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곧바로 세무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대규모 택지 지정 시에 발표 전후의 토지 거래 상황과 투기 거래 의혹을 정밀 조사하고 이상 거래 확인 시 즉시 수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근절 대책 발표 하루 만에 국세청이 탈세 의혹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로 이익을 얻고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를 이전에 이루어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땅 투기 의혹이 있는 거래 내역 모두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로 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세종 산업단지도 검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검증에서 탈세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탈세 혐의 거래는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편법 증여 여부를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적발되면 관련 기업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됩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을 위해 대규모 특별 조사단도 꾸려졌습니다. 지방 국세청 조사 인력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조사 요원 등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단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설치해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제보도 수집합니다.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정보와 관계기관 정보 등을 활용해 탈세 제보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서울 역세권의 노후 주거지 16곳이 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LH 사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겹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신길역 사이에 있는 신길 1 재개발 구역입니다. 여의도 업무지구와 가까운 입지에도 주민 의견이 엇갈리면서 재개발 사업은 장기 정체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빌라와 노후한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공공 재개발이 추진되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1,500여 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을 포함해 서울 성북구, 장위 8구구역 등 16곳이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돼 서울 도심에서 모두 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책이 뒤따르지만 새로 지어지는 주택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절반은 공공 임대로 공급해야 합니다.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소식에 주민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공공 시행자로 사업을 이끌 LH를 향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LH에 대한 좀 불신이 있다 보니까 과연 LH를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견제를 하고 균형을 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그 사업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권한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최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필요한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끌어내는 게 사업 성공의 열쇠입니다. 땅 투기 의혹으로 LH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참여 재개발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민간 사업으로 선회하기 위해서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어서 결국 정부와 서울시의 후보지 발표 강행에도 여러 변수가 산재해 있는 만큼 실제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정부가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마친 뒤에 아주 강도가 높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투기 뿌리 뽑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가 하면 부작용이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 교수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값이 껑충껑충 오르는 아파트에 투기하지 않고 예. 땅에다 투기하는 이유는 땅에다 투기해서 갖고 있으면 역시 세금이 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주택의 보유세도 싸고 양도세도 싸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서 바로 파는 단기 소유 땅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를 확 물리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불로소득에 대한 예. 어떤 그 정부 정책 방향에 있어서 주택 부분은 이제 다주택자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과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서요. 이 토지 부분은 아직 손을 아직 안 댔었는데 이제 LH 사태가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본 어떤 그 팩트가 이제 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 1년 미만의 어떤 단기 매매를 하는 거래는 투기성이라고 이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 투기다.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1년하고 2년까지는 70% 60%로 해서 투기성 토지 수요를 좀 잠재우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면 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보십니까? 네, 2년 미만까지는 제가 볼 땐 투기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예외 조항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은 바른데 예. 선의의 피해자나 어떤 공익을 위해서 다수의 어떤 불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면 정책의 어떤 실효성에서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다가 좀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예. 토지를 뭐 3년이나 4년, 5년 그 뭐 주말 농장을 쓰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급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 매매할 경우에는 이거는 누가 봐도 투기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의 피해자에 대한 예외 조항들을 정부에서 충분히 헤아려서 같이 이 강공과 어떤 보살핌의 어떤 정책을 같이 한다라면 제가 볼 땐 정책 효과가 원래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흘러갈 네.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급매물들이 뭐 이것 때문에 막 쏟아져 나온다면 가격은 뚝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갖고 있던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좀 속상하시는 분도 있긴 있겠습니다. 네, 일부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뭐 외적인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뭐냐면 대한민국의 토지의 90% 이상을 상위 2, 3% 갖고 계시고 92%를 5% 갖고 계시고 예. 95%를 10%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뭐 쉽게 자산이 워낙 넉넉하시기 때문에 예. 뭐 막 내놓지 않고 도리어 이제 좀 소규모 이제 우리 일반 서민들이 뭐 2, 3억, 5억, 10억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내놓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분들이 투기가 아닌 다음에야 그대로 좀 가져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기 요소를 잠재우는 데는 도움이 되고 예. 뭐 가격 하락이 뭐 갑자기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된다 이런 일은 좀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 LH 그 직원들의 투기에서도 좀 드러났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촘촘히 이제 나무를 심는 이유는 보상받으려고 한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나중에 나무를 심어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이걸 팔 때는 또 이게 양도세가 확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농지였으니까 농사도 네, 지었다고 맞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핑계를 대려고 나무를 촘촘히 심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농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농지에 대해서 지금 뭐 농지 자격 취득 제한에 대해서 좀 강화하고 또 자금 조달 계획에서도 특수한 경우에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받기로 하였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김에 경자 유전의 원칙에 좀 추가해서 예. 이 지금 규모의 경제가 좀 발전한 시대니까요. 지금 소규모 농장들이나 이런 좀 방치된 농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좀 뭐랄까 좀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이번 하는 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개발 방향이나 또 어떤 활용성을 좀 충분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집중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뭐 20년, 30년 계획을 보고 토지 농지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좀 같이 곁들였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무튼 정치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뭐하러 그렇게 갖고 있는지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근본적으로 좀 맞습니다. 넓게 보면서 좀 어떤 로드맵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공직자가 재산 등록을 하도록 이제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도 만들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 그리고 모든 재산의 어떤 등록 이거는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뭐 빅브라더라고 해서 뭐 개인 사생활 침해하지 않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공익의 어떤 우선성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말단 이 거래분석원에서 하는 행위 중에 이제 계좌에 대해서 지금 말이 조금 있긴 합니다. 계좌 추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 뭐 해양수산청 경찰청장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계좌 정보 제공 받을 수령권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주택과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거래분석원이 발족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작위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강경한 아주 타이트한 조건 하에 이상 거래라든지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면 효과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실제로 정부에서 계좌 추적에 대한 어떤 감시 기능이 들어간다면 일부 뭐 투기하거나 이렇게 이쪽 분들의 어떤 반응들이 벌써 좀 저는 바깥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진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잘 진행되면 제가 볼 때는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막 나오지만 네.
근본적으로 또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자기가 정보를 얻어 듣거나 자기가 직무상 기밀을 가지고 누가 자기 이름으로 사겠냐. 그나마 부인 이름도 피하고 네. 대개는 처갓집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는 지인한테 슬쩍 찔러주고 뭐 대신 투자하게 한다거나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텐데 이것들을 다 잡아낼 수 있을까? 어떨까요? 일단 아까 조금만 말씀드린 이제 거래분석원에서 하는 계좌의 어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 예. 이것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개발 계획에 대한 내부 정보가 나갔다고 예. 했을 때 접경지나 개발 지역 내에 이제 다른 차명으로 이제 거래한 것을 잡을 수 있냐 그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조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예. 그러니까 한 필지마다의 소유주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소유주 리스트업을 해서 그 소유주들의 계좌의 어떤 흐름에서 예. 이상 거래가 있다라면은 이게 이제 조사가 시작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거래분석원에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뭐 이렇게 한다라면 제가 볼 때 그것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심리적 요소를 분명히 시장에다 주기 때문에 예전처럼 또 지금처럼 이렇게 LH 사처럼 이렇게 뭐 아주 좀 뻔뻔할 정도로 그런 행위는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 말씀 주신 대로 차명으로 좀 돌려갈 텐데 그 부분도 만약에 거래분석원의 계좌에 어떤 정보 제공 수령권이 있다라면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네. 그 추징 몰수도 또 벌금도 5배 되다 보니까 크게 매기고, 예. 이익보다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걸릴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효과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기 지역의 투기성으로 땅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만 조금 더 계좌를 뒤져서 보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뭐 물론 그러기 전에 처벌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투기를 뭐 중단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참 뭐 뭔가 욕망이 있으니까 이걸 참 잠재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을 좀 얘기해 보면 정부는 이제 기존의 공급 대책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역세권의 노후 주거지 한 16곳을 다시 공공 재개발 지역으로 아마 하려는 모양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차피 있던 집들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거라 이렇게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나온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후보지에 해당되는 곳들은 이제 재개발 예정지였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곳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주로 아파트에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기 현재 지금 노후화된 지역은 단독이나 다세대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조금 취약계층이나 좀 어려우신 분들, 아파트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중서민층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파트 매물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다세대 연립도 공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이전할 수 있는 순환 재개발 형식이라고 그러죠. 그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한다라면은 충분히 이전 수요에 대해서 대비가 되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2차 후보지가 1차 후보지 8곳에다가 이번에 16곳 하면 24곳인데요. 물량이 이제 3만 가구가 됩니다. 합하면은 3만 가구가 나온다라는 어떤 시장의 신호를 주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주민동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업 수익 수성을 그동안 못했던 것을 높여줬거든요. 정부에서 패스트트랙을 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말씀을 올렸지만 그 신청을 받을 때 지금은 16곳밖에 발표를 안 하셨지만 1차 때 70 한 3곳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어하는 곳이 많으니까 정부의 어떤 공공 쪽하고 주민들의 어떤 의사 공청회를 이제 가지고 잘 협의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구 수가 적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제대로 개발한다 그러면 공급 효과가 있을 거란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논란에 대한 추가 언급은 없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제14회 국무회의,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는 전날 전격 교체된 이호승 신임 실장이 앉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살려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등 4차 재난 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부동산 논란과 관련한 추가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날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강력한 부패 청산 의지를 피력하고 고강도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 관계기관의 투기 색출과 처벌을 맡기고 방역 관리와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임대보증금 논란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 임기 내내 부동산 투기 규제에 전력을 쏟았지만 청와대 고위급 참모의 부동산 논란만 벌써 4번째입니다. 앞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흑석동 재개발 지역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투기 의혹 끝에 물러난 걸 시작으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다주택 해소 과정에서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집을 매각해 빈축을 샀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다주택 매각 대신 사의를 밝혀 집 대신 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 성과를 내기도 전에 참모들이 잇따라 무리를 빚으며 국민 신뢰만 떨어뜨린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딴 악재에 경제 회복 추세마저 꺾이지 않도록 이호승 정책실장 후임 경제수석에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을 내정하는 등 하루 만에 후속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부동산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도 부동산의 존재감은 어느 때보다 무겁게 청와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처가가 서울 내곡동 보금자리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36억 원을 받고 별도로 주택용지까지 보상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의 취재 결과 오세훈 후보의 처가처럼 택지 보상을 받은 것은 15가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후보 측은 처남이 받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해명했는데요. 관련 규정을 살펴보니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첫 TV토론.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새로 제기한 문제는 서울 내곡동 추가 보상 관련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처가가 토지보상금 36억여 원을 받았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금자리 주택 사업 부지 안에 추가로 주택용지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SH에서 오늘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단독 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 공급을 받았다. 추가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YTN이 별도로 확인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한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 따르면 오 후보 처가는 단독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받았고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사들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곡동 보금자리 사업 부지는 1000개 이상의 필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오 후보 처가처럼 보상금 외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까지 별도로 보상받은 경우는 15가구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 TV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주택용지 추가 보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가 곧바로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내곡동 땅을 가지고 있던 아내와 처가 식구들 가운데 둘째 처남이 권리를 받아 땅을 샀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러면서 처가일이라 오 후보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받으셨는데 제가 추가로 받은 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저희 거짓말하시네요. 처갓집 재산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YTN 취재 결과 SH는 해당 땅 소유주 전원에게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공지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땅 소유주인 오 후보 아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주택용지 보상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해명이 설득력을 얻기 힘든 부분입니다. 내곡동 땅 보상과 관련한 의혹의 핵심은 오세훈 후보가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이득을 얻었느냐 여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꼬이기 시작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경찰은 세종시 개발 예정지 인근 땅에 대해서 투기 의혹을 받은 세종시 의회 의원 사무실을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시의원도 시의원이지만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경찰은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 10명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경찰이 세종시의회 A 의원 사무실에서 파란색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의정 활동과 회의록 자료, 컴퓨터 파일 등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정의당 세종시당은 스마트 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땅에 대해 A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인들과 부동산을 매입한 뒤 직위를 이용해 산단이 지정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의회 사무실을 포함해 A 의원 그리고 지인과 관련된 4곳을 압수수색해 투기 의혹과 연관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땅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세종시 의회 의원은 2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발과 진정이 접수돼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이 1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LH 전현직 직원 수는 2명이 더 추가돼 이제 2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경기도청 간부급 공무원과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한 LH 전현직 직원 등의 구속을 포함한 신병 처리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조사 대상과 업무가 계속 늘어나자 경찰은 특별수사본부 규모를 지금의 2배 수준인 1,560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부 정보 이용과 차명 거래뿐 아니라 기획 부동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째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첫 TV 토론회. 1대1 구도에서의 첫 토론인 만큼 한치의 양보 없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오 후보가 토론 과정에서 이른바 비강남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균형 발전을 언급하며 서울을 강남과 비강남으로 구분지어 표현한 것인데요. 오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실까요? 강남 지역에 비해서 비강남 지역의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비강남 지역의 주거 격차 줄이겠습니다. 학교별로, 선생님별로 교육 콘텐츠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강남 지역하고 차이가 나서 속상해하시는 비강남 지역 자녀분들 두신 어머님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학년별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강남의 인강을 벤치마킹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토론회 이후 SNS에는 강북이라는 말도 있는데 굳이 비강남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도 강남인과 비강남인으로 나눌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다른 정치인들도 흔히 사용하는 말이라며 괜한 꼬투리 잡는다는 반론도 제기됐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서울의 모든 영역에서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며 이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강남이라는 표현 주로 부동산 업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서울을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통상적인데요. 유독 부동산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싸고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강남과 비강남이라는 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부동산 관련 소식을 다룰 때 이 부동산 업계의 이런 이분법을 별 비판 없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누는 것은 특정 지역의 특권 의식과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담긴 것이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는데요. 오늘 밤 열리는 서울시장 후보 2차 토론회에서 이 비강남 논란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커지면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입법 촉구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과연 제정될 수 있을까요? 이해충돌 방지법의 쟁점부터 처리 전망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좀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 이야기 잠깐 듣고 또 돌아오죠.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익주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되고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하여 공직자 부패의 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따지자면 2013년 그때 이제 처음 발의가 돼서 8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인데 저도 관심 있어서 계속 들여다봤는데 18일, 23일, 24일 논의를 뭐 했다고 그러더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다음엔 소식이 없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제 공무원과 공직자를 포함해서 LH공사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그런 곳들에서 하는 공적인 업무들 중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이익이 뭐 달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항상 공공기관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LH공사처럼 뭔가 지가가 상승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기관에서도 조달 업무라고 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 사들이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수의 계약 같은 거 계약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조경 업무를 한다든가 도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업무를 준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본인이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들을 자기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자, 최소한 본인이 하는 업무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신고를 하도록 하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림이 그려지긴 하지만 막상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가면 이게 직무상 기밀이냐, 업무상 알게 된 어떤 건 한 정보에 속하느냐, 아니면 뭐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얻어들은 그냥 한 소문에 포함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도대체 이해 충돌을 어느 정도까지 이익이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복잡하긴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통과를 못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과연 뭐 지금 이른바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언론인들도 포함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기밀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뭐 언론인들은 뺀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만 할 것이냐 뭐 배우자 아니면 친인척 어디까지 확대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전에 그러면 뭔가 민간 분야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공직으로 들어올 때는 그때 민간 분야에서 활동했던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공개를 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 대상 같은 경우도 뭐 그럼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만 그러면 이게 이해충돌 관계 법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전체 어쨌든 공무원분들도 뭔가 하다못해 아주 작은 범위라도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공적 거래는 전부 다 포함시킬 거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그렇게까지 그게 다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의 가장 큰 장점, 취지는 뭐냐? 지금 LH공사 같은 경우도 이 비밀 공개를 이용해서 과연 이익을 본 것이냐를 입증하고 수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로 아니 나는 얻어들은 거야, 우연히 안 거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런 게 문제를 타지 않고 자기의 이해가 관계가 된 부분을 신고를 안 하면 그러니까 다른 걸 따지면 이익을 받는지 미리 알았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신고를 안 하면 그걸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다투어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원래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크게 안 다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니 공직자 부분이 자신이 재산을 취득할 때 신고를 하면 부정하지 않은 어떤 목적이라면 미리 신고하는 게 하나도 뭐 문제되지 않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니 간단하군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때는 이게 이해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 간단하군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해충돌 아니면 아무 적용도 안 받는 겁니다. 신고 안 하는 걸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의 이제 우리가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장인 천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등장을 합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곡동이라고 하는 자기 재산이 가 있는 곳에 거기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 그때 시민단체의 시의회 뭐 난리가 났었으니까 거기에 덜커덕 개발 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 소유, 배우자 소유라고 하죠. 배우자 소유의 토지에 개발을 할 것인가 말까에 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여기를 그린벨트 해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고 그때 당시에 배우자 소유였던 걸 알고 있느냐 사실은 이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 현장에 갔는지 안 갔는지 배우자 소유의 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없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애초에 알았다면 이건 가정일 수밖에 없지만 알았다면 명백하게 그냥 알았다라고 해명 아닌 그냥 뭐 얘기만 했으면 끝날 문제인데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뭔가 맞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야, 이건 거짓말을 한 거다. 이 거짓말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또 정치적인 어떤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YTN 이제 단독 취재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별도로 주택 용지까지 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택지까지. 근데 자기네 집에서 땅을 팔아서 뭐가 생기고 그다음에 택지까지 또 분양을 따로 받고 했는데 그냥 몰랐다, 관심이 별로 없었다. 이거는 좀 애매하긴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 용지 같은 처가 땅을 측량하는데도 갔었다 안 갔다라는 게 그걸 알았다라면 뭔가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에 단순히 모른다라고만 하면 예. 이게 과연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그린벨트 같은 것들이 해제돼서 토지가 수용이 되면 그곳에 뭔가 산의 터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어딘가로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정 면적 이상을 수용당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신해서 다른 토지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게 SH공사 규정에 대해서 규정대로 지급이 된 거고 그런데 그거를 오세훈 후보가 전혀 몰랐을까? 왜냐하면 그 규정에 따르면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모든 그 수용 대상자들에게 똑같이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 그 배우자의 소유 토지로는 주택용지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한다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만 아예 몰랐다고 하면 이게 과연 그걸 몰랐을까? 뭐 그런 부분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투기 환수라고 하는 투기 이익에 대한 환수라고 할 때 이걸 과연 지금 LH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새로 나온 얘기는 이거는 끝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 완전히 끝났으면 그걸 뒤집지는 말자는 뜻이지만 소급이라는 건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른바 소급 입법을 진정 소급이냐 부진정 소급이냐라고 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예. 공소시효까지 다 완료가 돼서 끝나버린 사건, 더 이상 법적으로 아무것도 취하할 수 없는 사건들을 다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끝나는데 15년도 늘릴 테니까 처벌하겠어. 이건 안 된다라는 예. 겁니다. 법적인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적발은 안 됐지만 뭔가 수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기존의 처벌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처벌을 하기로 법을 바꾸는 것은 실제로 그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예. 그 수준에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바꾸면 이건 역시 위헌적인 소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 부진정 소급 입법 같은 경우에는 소급 입법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그 자체만 가지고 이건 헌법이 위반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예 가능하지 않다 이건 아닙니다. 네. 서울의 오세훈 후보는 이제 내곡동 땅이고 부산의 박형준 후보는 LCT 문제인데 네. LCT 문제에서 드러난 것들을 쭉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쟁점이 될 만한 게 있는 건지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뭔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렇게 고가의 어떤 건물에 대해서 위층과 아래층을 동시에 뭐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뭐 해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굉장히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예. 어떻게 그거를 구할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분명히 쟁점이 되는 거는 맞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실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아마 불가피하게 이 선거와 관계없이 아마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거나 수사를 더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분명히 의혹은 있는데 뚜렷한 게 없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다른 것들,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지 신고를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세금에서 물어야겠다 이런 정도로 일단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에 대해서도 이제 뭐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도 무고로 또 맞고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해충돌 방지법 얘기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다시 되돌아간다면 내일 뭐 정무위원회에서도 모여가지고 법안 심사 소위를 연다고는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가지고. 근데 이제 국민들은 다수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럴 거면 사실 김영란법 만들 때 그때 부정청탁 방지,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완전히 그냥 잘라내버리고서 청탁 방지만 이제 올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김영란법이 돼버렸는데 선거 때니까 만든다고 저렇게 논의를 한다고 그러지 선거 다 끝나고 나면 만들어낼까 의심스럽게 쳐다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권의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이 또 하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잣대가 되겠죠. 지금은 이제 의석수로만 따져봤을 때 분명히 여권이 만들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들려면 얼마든지. 19대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에서 밀렸다라는 얘기라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단독 처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사실 높아지긴 했다라고도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때 만들 수도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죠. 완성된 법안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에서 적당히 몇 가지 핑계를 대면 이거 뭐 다른 법들하고 충돌하고 잘 안 맞고 뭐 서로 해석이 다르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이제 민주당도 야당들이 하도 반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못 이기는 척하고 그것들을 받으면 그런 건데 국회의원 분들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러니까 회기 때도 그랬었고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의혹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 휘말릴 때고 재판이 넘겨지고 할 때 그때도 국회에서는 이런 일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나서겠습니다라면서 그때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또 거론을 하거든요. 거론을 또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언제 그랬다시피 사건이 잊혀질 때쯤이 되면 또 잠잠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도 될까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여권의 의지를 확실히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비슷한 법들이 많아서 서로 충돌하고 헷갈립니다 그러지만 그런 거 조정하라고 전문위원이 다 있는 거고 뭐 법제처가 있는 거고 한데 그런 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뭐 확실히 만들 걸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 75살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접종할 파이자 코로나19 백신 50만 회분이 내일 들어옵니다. 화이자 백신 나머지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세계 백신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백신 수급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앞서 도입한 50만 회분에 더해 추가로 50만 회분이 더 들어옵니다. 일단 50만 명이 2회씩 맞을 분량이 확보된 셈입니다. 여기에 2분기에 도입하기로 한 300만 명분 가운데 4월과 5월에 137만 5천 명분이 더 들어오기로 확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162만 5천 명분은 6월에 들어오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과 유럽의 백신 확보 경쟁을 감안하면 도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분기에 도입 예정인 600만 회분 중에서 4월에는 100만 회분, 5월에는 175만 회분이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6월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분기에 화이자 백신을 380만 명에게 접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은 207만 5천 명분에 불과합니다. 화이자는 접종 간격이 3주에 불과해 2회 접종분을 미리 당겼을 수도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2분기 접종 계획에는 770만 명이 맞기로 돼 있으나 현재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21만 5천 명분뿐입니다. 코백스가 3, 4월에 공급하기로 한 105만 명분 가운데 84만 명분의 도입이 미뤄졌고 우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개별 계약한 물량 역시 2분기 내 도입이 불투명합니다. 현재는 5월 말, 6월 말로 200만 회분, 500만 회분 이렇게 이제 접종 공급 일정이 대략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밖에 얀센 백신은 2분기부터 600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돼 있었으나 5월에 50만 명분을 주겠다는 소식 이후 추가 계획이 없습니다. 모더나 2천만 명분은 미국 내 공급 우선 정책 때문에 수출 물량이 없고 노바백스는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으나 원재료 부족 문제로 언제 도입이 가능할지 오리무중입니다. 질병청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게 뭐 청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인력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제 세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외교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뭐 국정원이라든지 또 민간 기업이라든지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 대비 백신 접종률은 1.5%로 세계 100위권 수준입니다. 4차 유행과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기 전에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세계 각국이 백신 물량 확보에 나서고 국내 수급 차질이 커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아스트라제네카 초도 물량 가운데 2차 접종을 위한 비축분을 사용하고 접종 간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만 75살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오는 6월까지 1,200만 명 접종이 정부 목표인데 현재까지 82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전 세계 백신 각축전에 당장 쓸 물량 확보조차 미뤄지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2차 접종용으로 남겨둔 백신을 사용하게 된 이유입니다. 1, 2차 접종 간격이 3주로 짧은 파이자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비축분을 1차 접종에 쓰고 있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초도 물량의 그 전체 범위 내에서 2차 접종용 중에 일부를 1차 접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간격을 8주에서 10주로 변경했는데 수급 불안에 12주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유행 파고가 오기 전에 1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겁니다.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월부터 시행되는 일정을 저희들이 조금 더 좀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속하게 접종 대상자들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1회 접종에도 예방 효과가 큰 만큼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아스트라도 한 번 놓고 나면 항체 형성이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뭐든지 한 번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요. 정부는 2차례 맞도록 설계된 백신은 2회 접종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 국가와 달리 국내 생산 백신에 대한 수출 제한은 국제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다음 달 4일 개신교의 부활절 합동예배 행사가 열립니다. 전체 좌석의 10%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거행됩니다. 부활절이 혹시나 코로나 감염에 고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입니다. 지난 25일 20대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다른 신도와 가족들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해당 교회는 마스크 착용 등 예배 관련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집단 감염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은 잘 지키시고 그 예배는 드렸지만 보니까 그 가족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그 아래층에 있는 그 카페에도 이렇게 다니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전국 개신교 단체가 부활절인 다음 달 4일 부활절 합동 예배를 전체 좌석의 10%만 채운 채 거행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인 좌석의 20%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연합 찬양대도 구성하지 않고 성찬식 등도 생략합니다. 현장 합동 예배에는 초청된 인사만 참석합니다. 참석 못하는 신도들을 위해 교단별로 사전 제작한 영상을 활용해서 온라인과 교계 TV로 중계합니다. 만에 하나 어떤 불미스러운 결과가 초래가 되면 한국교회의 이미지와 브랜드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생각해서 저희 스스로 10%로 잘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당국은 부활절과 관련해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 천여 곳에 대해 특별 방역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봄꽃 나들이 이동이 많은 데다 교계 최대 행사 중 하나인 부활절까지 겹쳐 코로나 확산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황사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특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하늘은 파란데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 희뿌연 먼지층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될 정도입니다. 황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륙에 잔류한 것입니다. 황사경보는 오후부터 점차 해제됐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종일 미세먼지 특보가 계속됐습니다. 코로나로 답답한 상황에서 황사까지 겹치자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남산 한번 올라왔는데 황사 때문에 그런지 눈물도 좀 나는 것 같고 목도 칼칼하고 피부 느끼는 것도 좀 찝찝한 감이 있긴 해요. 11년 만에 최악 황사에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는 대기질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동풍이 약하게 불면서 황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11년 만에 찾아온 최악 황사가 내륙에 그대로 잔류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전까지 서쪽 지역 중심으로 황사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으나
오후부터는 점차 황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황사가 물러나며 대기질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추가 발령되지는 않았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다시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도 벚꽃이 만개했는데요. 출입이 통제되기 전 미리 벚꽃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랑부는 봄바람과 함께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린 서울 여의도 윤중로. 나들이 나온 가족들, 손잡고 걷는 연인들, 벚나무 아래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하나, 둘, 셋. 너도 나도 만개한 봄꽃 풍경을 감상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윤중로가 원래 벚꽃길로 유명해가지고 저희 회사가 바로 앞이라서 산책 나왔어요. 너무 예쁘고 진짜 봄이 된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서 점심시간에 진짜 활력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점심시간을 맞아 부근 직장인들까지 모이면서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우려스런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는가 하면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출발할 때는 상당히 근심도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두면서 벚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로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의도 벚꽃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4월부터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인파가 몰리자 통제 날짜를 하루 앞당겼습니다. 대신 다음 달 5일부터 일부 신청자들만 정해진 시간에 벚꽃길을 거닐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관람객을 추첨하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간격으로 한 번에 최대 99명까지만 출입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청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티켓을 팔아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추첨 관람 아이디어가 안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제 제안하는 방식은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자유롭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게 잘못되면은 안표상이나 다른 분들이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자 영등포구는 실명 인증 절차와 일회용 QR코드 발급으로 재판매를 막고 입장권 추첨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 알고리즘을 넣어서 자동 추출되게 그렇게 72명이 선정되게 되어 있고요. 무작위로 선정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녹화를 할 거고. 서울시는 상충객이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 다음 달 3, 4일과 10, 11일 여의서로 부근 버스 정류장 7곳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정류소에 정차하는 노선 20개는 우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로 드러난 성모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해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혈액형을 근거로 40대 친모 성모 씨의 범행 시기와 장소를 특정한 경찰. 숨진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석 씨의 딸 20대 김모 씨가 출산한 뒤 하루 이틀 사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발에 끼워진 인식표, 즉 발찌를 몰래 바꾸는 게 매우 어렵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의료진이 신생아 몸무게를 매일 점검하는데 아이가 바뀐 걸 모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당시 찍힌 10여 장의 신생아 사진을 국과수에 의뢰했지만 바꿔치기를 증명할 단서를 잡진 못했습니다. 바꿔치기 범행 추정 시점이 이미 3년이나 지나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 그런 사이 석 씨 남편은 자신이 아내 임신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석 씨도 입을 다문 채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석 씨가 숨진 3살 여아의 친모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DNA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세요? 유전자 검사에서 석 씨가 친모로 확인된 이후 20일 넘게 이어진 수사는 제자리만 맴도는 상황.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경찰이 석 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고
사건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기자의 리포트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그다음에 이번에 뇌사 상태에 빠진 7개월 아이 사건, 최근에 아동 학대 사건들입니다. 계속 이런 사건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어떻게든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죠. 학대받는 피해 아동이 있을 경우 즉각 분리시키는 제도, 이게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입니다. 벌써 집에서 계속 아이들이 학대를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데리고 나와서 쉼터로 갑니다. 건강진단 받고 심리진단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오래 보호를 해야 될까 결정하고 나중에 집에 돌려보낼 때는 반드시 집에 가는 것이 안전한가를 확인한 뒤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그 집을 계속해서 감독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학대받던 가정에서 데리고 나온들 과연 잘 보살펴줄 만한 준비가 돼 있는가, 이것이 문제죠. 보시면 정부가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추진단을 구성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단이 꾸준히 작업을 해오고는 있지만 당장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학대받고 집에서 나와야 한다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위기 아동 가정보호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잘 돌볼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의 가정 200가구를 선정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6개월 정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일단 보호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찰, 행정기관, 아동보호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 협력해야만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 법과 제도, 예산, 행정지원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독하는 것은 바로 언론의 몫입니다. 언론은 과연 잘 해낼까요? 예, 이번 구미 사건에 관한 언론들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넷플릭스 뺨쳤다. 그만큼 흥미진진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 내연남 DNA 검사 중 DNA 검사 오늘 나온다. DNA 검사제가 10명이라더라. 아니다 100명이다. 200명이 된다더라. 친모 조선족 아닌가? 대반전. 학대받아 숨진 아동.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을지 모르는 또 한 명의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문제점, 예방책, 대안은 뭔지 언론들은 이것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인데 아동학대는 사라지고 미스터리 재미난 이야기만 쏟아내는 언론, 우리도 반성해야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한 문재인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2주 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했던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날을 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대화 재개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라고 칭하면서 실로 뻔뻔스럽고 철면피하다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우리 측 행태가 미국의 강도적 주장을 빼닮았다면서 미국산 앵무새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앞선 담화에서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거라면서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 가능성 등을 거론한 데 비하면 위협 수위는 낮지만 조롱의 강도는 높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서로를 향한 언행에는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남북 대화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일관되게 유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엄연한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는 엄연히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는 좀 다르다. 우리나라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대북 제재 결의에 명확히 명시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담화를 통해 김여정 부부장이 선전선동부에 소속돼 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만 직책은 한 단계 강등됐지만 한미를 겨냥한 담화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할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폭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안부와 강제 동원 등 전후 보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도쿄 이경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니노미야 서점의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입니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지리와 공공과목 교과서 18종에 모두 같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역사교과서에도 일본의 항의를 무시하고 무장경찰을 상륙시키는 등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리뿐 아니라 역사와 공공 등 사회 분야 3개 과목 교과서 30종 모두 독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8년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학습 지도 요령을 바꾸면서 영유권 주장을 크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領土問題では日本の固有というのを入れなきゃダメだとか、経緯を書きなさいと、いつから日本の領土になったか、そしてさらにその時に今度は検定でチェックが入るわけです。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전후 보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그대로 실렸습니다. 한국의 경제협력 형태로 보상을 진행했고 개인에 대한 보상 역시 모두 해결됐다는 겁니다. 야마카와 출판사는 위안부가 강제로 또는 속아서 끌려간 사례가 있다고 적었지만 강제성을 명시한 역사 교과서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은 교과서도 있고 강제 모집의 주체를 불확실하게 묘사하는 등 내용 자체도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서 쓰게 됩니다. 아베 전 정권이 만든 학습 지도 요령이 바뀌지 않는 한 일본 교과서 안의 역사 왜곡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정부는 즉각 시정을 촉구하고 소마 히로시사 주한일본 총괄공사를 조치했습니다. 이상열 외교부 아태국장은 소마공사에게 일본이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통과시켰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번엔 통과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6365님, 이해충돌 방지법이 또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걸리는 게 있어서 못 만든다 생각될 겁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황사 미세먼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813님, 어제도 오늘도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KF 마스크 꼭 착용해서 건강 챙깁시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인 것 같습니다. 5577님,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가 지원금 받았는데 너무도 큰 힘이 됩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하셨군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 뉴욕의 지하철에서 한 아시아계 남성이 기절할 때까지 폭행당했습니다. 또 동양인 할머니는 발길질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인들에 대한 폭행도 문제지만 슬그머니 돌아서서 가고 창문을 닫고 못 본 척하는 그것도 차별로 여겨집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Sweet.